이 프로그램이 확정될 때까지만 해도 그 환악 상황이 이렇게까지 격동적으로 바뀌리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조금 편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야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충고를 받겠다. 이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요 한 3주 사이에 이 변화는 누구도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길거리에 이렇게 이 분노를 정말 이렇게 여과 없이 던져주는 이 국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과연 제도 정치권은 소화해내야 할지, 또 뭐 정말로 할 역할이 있긴 한 건지 하는 그게 여러 가지 저희들한테 남겨진 과제고요. 지금도 끊임없이 요구를 받습니다. 당신들이 무엇이고 한데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분노해서 요구하는 대로 하야시켜라, 끌어내리라고 하면 그렇게 따르면 되는 거지 당신들이 왜 주저거리느냐는 그런 비판부터, 또 한쪽에서는 여전히 저희들에게 이런저런 형태로 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다오. 정말 이 나라가 이대로 가도 아무 문제 없겠냐. 뭐 그런 차에 오늘 트럼프 당선이라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뭐 저희들이 조금 여론조사라는 것에 대해서 반신반의하긴 했지만 그래도 언론이 잘 발달되어 있는 미국이기에 그래도 뭐 조금 민주당 후보가 어느 정도의 낙선을 하지 않겠나는데 이번에 보니까 단순히 트럼프가 당선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대단합니다만은 미 의회가 그냥 휩쓸어 버렸더라고요. 공화당이. 저희들이 알기에 균형이 맞든 어느 정도 체크 앤 밸런스가 되든 미국 정치가 이렇게 변화된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냥 단순히 우리는 관찰자가 아니잖아요. 앞으로 북핵 문제, 한반도에 있어서의 평화 유지의 문제, 또 뭐 보니까 주한미군 무슨 주둔비 문제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닥쳐올, 그러면서도 아주 강력한 이 보호무역을 표방해온 그런 트럼프의 여러 가지 그동안 정책들이 뭐 분명한 거는 본인이 선거 때 캠페인한 것만큼은 되지 않겠지만 우리에게 엄청난 압박이 될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여러 가지 현실을 감안해서 제가 그동안 쭉 좀 주장하던 거를 좀 짧게 말씀을 드리고 지적해 주시거나 혹은 질문을 주시면 답변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불안과 분노 시대라고 했는데요. 아마 우리 글에 나와 있는 많은 국민들의 분노 또 한켠에는 분명한 정도 닥쳐오는 이 경제적 주름살과 또 여러 가지 형제 느끼는 사드 배치 이후에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분명히 그런 불안이 있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만나본 많은 사람들은 이 정말 억울해 하더라고요. 젊은이는 젊은이들대로 또 그 나름대로 우리 사회에서 자신의 기여를 해가면서 열심히 살아온 분들은 억울해 하더라고요. 왜 우리 세대에게만, 왜 나에게만 이란 그 억울함을 안고 있는데 바로 이분들에게 우리가 그걸 넘어서는 한번 그런 공존의 공화국, 우리가 함께 책임지는 나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그런 해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우리는 늘 1조를 인용을 합니다만 헌법 10조에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돼 있더라고요. 이게 앞선 나라들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아니라 행복을 누릴 권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가는 그건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서 우리보다 앞선 국가들의 그런 어떤 철학을 볼 수 있었습니다. 헌법 제19조 경제민주화 조항. 그래서 그동안 늘 금과 옥자처럼 시장에 맡겨라가 아니라 실패한 시장을 그냥 둘 수는 없다. 우리 곁에 다가온 공동체 위기는 아까 김종철 선생님 말씀하신 단순하게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들 스스로 주변에 느끼고 있는 이 공동체의 붕괴, 전부 어찌 보면 재수 없는 사람만 그렇게 당하고 만다라는 이 분노를 어떻게 지금 우리가 함께 이게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나누느냐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세월호 때, 메르스 사태 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혹시 나만 안 당하면 내 가족만 아니면 괜찮다라는 혹시 그런 생각들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게 아닌가. 가장 큰 이유가 뭘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하나는 그동안 계속 한 30년간에 걸친 고도성장이 끝났고 또 새로운 우리에게 새로 닥치는 이
저성장이 고착화된 이 환경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곳곳에서 지금 주름살이 있고요. 그저께도 저희들 국회에서는 소위 조선 해운업에 대해서 구조조정 문제를 토론을 한번 해봤습니다만 아쉬운 것은 어느 누구도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자라는 이야기를 못해요. 정부 쪽이 마찬가지입니다. 겨우 보고라는 게 맥킨지는 이렇게 보고 뭐는 어떻고 여보세요. 그런 이야기는 우리도 읽어서 압니다. 그러면 적어도 한국 경제를 책임진 당신 입장에서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해보고 거기서 국회는 무엇을 하고 정부는 무엇을 하고 노조라든가 관련 이해 당사자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그리고 업계에게서는 어떤 자구책을 요구하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다. 혹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바로 경제적 어려움이 한 번도 닥쳐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준비가 안 된 게 아니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좋든 싫든 이 삼성전자가 한국 경제에 차지하는 게 워낙 압도적이니까 갤럭시 노트 7의 충격은 대단합니다. 워낙 이 친구들이 매출액이 크고 다른 데서 그걸 해서 매출액은 뭐 조금 줄었고 이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저는 앞으로 2, 3년 내에 그 1차, 2차 밴드들 이런 하청업체들이 어떻게 버틸까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쥐어 짜겠죠? 그리고 가끔씩 참 이게 어떤 감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경제면허대 조그만한 데라도 아이폰도 어디서 불났다라는 거 그런 소리 좀 찾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뭘까? 이렇게까지 전부 다 각자 도생을 해야 될 이런 분위기 이거 어디서 왔을까? 역시 결국은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소위 진위 계수 등등 정부의 통계 자료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신뢰할 만한 게 한국의 피케티에 대해서 가장 피케티 열풍이 지나갔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기법으로 가장 열심히 연구한 사람이 동국대학의 김낭현 교수라는 분인데 이분이 2010년도 기준으로 해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을 개인 소득자들이 전부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 3,100만 명을 빅데이터 분석을 했습니다. 해봤더니 이때보다 더 악화됐다라고 치고요. 2010년 당시에 우리 상위 소득입니다. 상위 10%는 48%를 가져갑니다. 문제는 하위 40%가 2%를, 하위 50%가 5.25%로 살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도저히 어떤 형태로든지 국가가 개입을 하지 않으면 이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겠죠. 문제는 이 주머니에 쓸 돈이 없어서 전 아직까지 제가 차마 믿겨지지가 않아서 인용을 안 했습니다만 이 그러면 3,100만 명을 쭉 일렬로 세워서 거기서 중위값을 구했을 때 이 평균이라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이거는 워낙 부자들도 많고 그래서 중위값이 얼마냐 했더니 1,700에서 1,800 사이입니다. 연소득이. 그러면 월 150 정도잖아요. 월 150에서 160 정도가 대한민국의 가운데쯤 되는 사람이 살고 있는 소득입니다. 그러니 쓸 돈이 없습니다. 내수를 아무리 진작하고 어쩌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김 교수가 그 작년에 그러면 부의 불평등을 한 3년간에 걸쳐서 자산을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자. 자산을 했더니 상위 10%가 무려 66%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하위 50%는 1.7%입니다. 이 상위 10%가 66%를 가진 이 정도의 독점은 미국 다음인 것 같습니다. OECD에서. 그런데 이 차이는 도저히 극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경제정책을 하면 사실상 뭐라고 핑계를 대든 간에 결국 이 자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한 여러 가지 제도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도대체 이걸 무슨 메꿔줘야 희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다음 세대들한테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지금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난 자료라서 그렇습니다만 고등학교 졸업자의 그동안은 80%에다가 지금 70%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70% 정도 아이들이 대학을 진학을 하는데 그중에서 부모 소득 구간이 제일 어려운 구간 아이들도 그 당시에 80%일 때 한 58, 제일 나은 친구들이 한 83 정도 되는데 문제는 이 친구들이 노동시장에 나갔을 때 자기 스펙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한 10여 개 대학, 주로 아마 수도권 대학하고 아마 지방에 있는 몇몇 국립대학이겠죠. 거기를 중심으로 해보니까 가장 가난한 집 아이들이 진학률이 1.6% 대 부잣집 아이들이 28.4%입니다.
이 정도면 이건 사실상 이번에 샌더스 후보를 통해서 울부짖던 미국의 그 대학생들하고 우리 애들 처지가 다르지 않습니다. 이건 사실상 거의 신분제 사회라고 봐야죠. 그 당시에 여기 어디서 유행하던 그림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부모가 쌓아놓은 돈다발의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 친구하고 이렇게 알바로 뭐로 해서 이렇게 힘겹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야 되는 이걸 보고도 이 교육제도에 뭔가 메스를 대지 않으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선배님들은 그런 뭐 경험이 없으시겠지만 지금 사실은 공교육은 한번 후배들한테 들어보십시오. 이 공교육 가지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수업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의 모든 그런 이 학업 성취를부터 해서 대학 진학과 관련되는 것은 전부 사교육에서 결정이 됩니다. 사교육비 지출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오직 했으면 남경필 경기지사가 앞으로 이 사교육 자체를 옛날 전두환 시대 아예 금지한 거 기억나시죠? 그걸 국민투표에 한번 붙여보자고 했겠습니까? 이대로 두고 아무리 공교육이 뭐하고 안 됩니다. 왜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벌써 미적분을 풀어야 그게 무슨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된 이 풍토 속에서 각 부모들은 그 자식을 거의 실험 도구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학교 수업은 제대로 이루어지도 않고 이 상황을 계속 끌고 가면서 이 젊은 아이들한테 청년 실업 문제 그냥 우리가 실업률 12.5%니까 실감이 안 나시죠? 그걸로 고용률로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평균 고용률은 보통 성인 경제활동인구의 고용률은 한 66%에서 67% 됩니다. 그런데 이 15세에서 25세인가 20세, 30세 요 사이들 청년층들 해보니까 15세, 29세네. 이 친구들 해보니까 고용률이 40%밖에 안 됩니다. 이들 중에서 자기들이 무슨 자발적 실업들 있잖아요. 그거 빼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자기 밥벌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10명 중에 4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그들이 질 좋은 일자리로 하는 거는 거의 없고 거의 그냥 소위 그냥 월 한 120에서 150 사이에 그런 정도의 소득을 갖는 일자리입니다. 비정규직. 뭐 선배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뭐 비정규직이 없는 나라는 없죠. 그런데 보니까 유럽 선진국들은 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사회적으로 동일 노동은 동일 임금을 주어야 한다는 우선 철학을 사회적 합의를 했고 그래서 비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동일 노동을 할 때는 정규직의 뭐 80%를 반드시 급여를 지급을 해야 하도록 그렇게 사회적인 룰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점점 아시다시피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진짜 거의 이제 50% 선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똑같은 노동을 할 때 흔히 무슨 대기업 정규직 노조들의 그런 파행을 이야기를 할 때 꼭 드는 예죠. 똑같은 노동을 하는데 왼쪽 문짝을 다는 사람과 오른쪽 문짝을 다는 사람 사이가 만약 이렇다면 사내하청하고 이게 유지가 가능하겠습니까? 남북관계입니다. 이제 오늘 저는 아직까지 분석을 못 하겠는데 우리 박인규 대표께서는 오히려 트럼프가 됐고 미국 고립주의가 전 세계 경찰 노릇을 하면서 곳곳에다가 시비를 걸고 이렇게 규율 반장 노릇을 하던 오히려 미국의 역할이 축소되면 오히려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오히려 새로운 대화의 장이 열릴 수도 있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뭐 저는 그랬던 어쨌든 간에 지금 쭉 개성공단이 문을 닫고 그 뒤로 북한의 핵실험 사드 배치 합의 뭐 등등 과정을 봤을 때 이거 조금이라도 뭔가 우리 국민적 사이에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일어날 때가 되었다. 이거 이대로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저는 일방적으로 지금도 햇볕 정책을 뭐 검과 옥조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안보 문제를 제대로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력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그러면 도대체 이 북핵 문제라는 이 뜨거운 감자를 그럼 어떻게 해결할래? 그냥 아무 실력도 없으면서 평양을 지도에서 없애버리겠다. 그럼 말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조금 이따가 다시 이 채찍과 당근을 같이 써야 되는 남북관계 문제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소득의 양극화, 교육을 통한 이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또 한반도 우리를 둘러싼 사정이 이렇게 어렵다가 보니까 국내에서는 바로 이런 짓거리들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뭐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잘나고 똑똑하고
다들 제 친구들 아마 고시됐을 때 자기 고향 동네 학교에서는 프래카드가 붙었을 겁니다. 정의의 사도 누구 기대한다. 정의의 사도가 돈에 너무 쉽게 무릎을 꿇은 모습입니다. 이분은 다른 분입니다. 선배님들하고 달리 요즘 김영란법 때문에 분명히 식당도 어려워졌고요. 그다음에 저 시골에 분명히 제가 한번 쭉 돌았더니 농어촌은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그나마 자기들의 특용작물 같은 거 가지고 조금 그래도 이 기타 소득에서 수도장 말고요. 조금 어느 정도 영향을 갖던 그런 데서는 많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한 번은 이 도둑놈들 이렇게 하는 거 조금은 정리해야 나라가 바로 되지 않겠냐. 그래야 당신 자식들 저 도시에 나가서 백 없고 뭐 없다고 배경 없다고 서로 만당할 테니까 조금만 견뎌보자 그랬는데 사실은 조금 우리 경제적인 형편 어려운 것과 겹쳐서 생각보다는 주름살이 깊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이건 저희들이 참 그래도 뭐 야당이 너는 한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가지고 정말 지난 국정감사 때 정말로 많이 두드렸습니다. 뭐 각 상임위원회 안 걸린 데가 없었어요. 근데 뭐 그건 여러분이 다 아시니까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 친구가 남긴 이 명언은 아마 시대를 관통하는 명언이 될 것 같습니다. 능력이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 돈도 실력이야. 그 참 젊은 애가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2년 전에 이 박관천이라는 경찰관이 청와대에서 이렇게 잘려 나오면서 기억나시죠? 우리나라 권력 서열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그럼 이 사람이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랬잖아요. 모르겠습니다만 1, 2, 3등이 바뀌었는지 뭐 중간에 또 누가 있는지 모르지만 상당한 정도 사실에 입각한 진술이 아니었던 것 생각이 되네요. 뭐 이 과정에서도 저는 뭐 이분의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발표하는 글이나 이런 걸 보면 상당한 정도 깊은 국정 운영에 있어서의 고뇌나 이런 것들이 잘 지적이 되어 있는데 이런 절차라든가 이런 데서 그냥 자기 방식으로 해서 이 아까운 양반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지금 야당도 참 힘들게 됐습니다. 자꾸 국민들은 니들도 무슨 책임을 지라는데 지금 이런 방식으로 이 양반이 정말로 진정성 없이 이 위기 국면을 한번 돌파해보자고 한 그것을 덜렁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지금 야당 내에서도 그럼 언제까지나 이런 식으로 공원 던지고 발로 차고 이런 방법으로 이 국면에서 우리 역할을 다 하는 거냐라는 어떤 그런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저는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래서 여야 합의로 거국내각을 하고 그 국내각 총리가 사실상 조각권을 다 행사함으로써 사실상 대통령이 예를 들면 뭐 외국 대사에 대한 뭐 신임장, 신임장이라든가 뭐 이런 등등 아주 이 법이 정하고 헌법이 정하 있는 국가 원수가 해야 될 고유의 그거 외에는 사실상 그 손을 떼게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전 주장을 했는데 뭐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야3당이 오늘은 거부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오셔서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요. 아직까지 저희들도 어제 아침에 만나보니까 조금 아직까지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 건가의 의견이 아직 좀 다릅니다. 그중에 뭐 최근에 보니까 우리 박원순 시장 또 지난달에 나오셨던 이재명 시장 이런 분들은 사실상 이 결정이라든가 어떤 흐름에 대해서 정치인 당신들이 어설프게 뭔가를 개입하려고 하지 말고 또 뭐 대리하려고 하지 말고 이 흐름에 맡겨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수준대로 어떻게 일이 진행하도록 하는 게 어떠냐. 마치 탄핵은 안 돼, 하야는 안 돼라는 그런 당신들이 편견을 가지고 이 국면을 끌고 갈 건 아니지 않느냐는 뭐 이런 입장을 밝히시더라고요. 뭐 저희들이 그분들 입장을 모르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뭐 국회의원이라고 그래도 뭐 국가로부터 녹을 먹는 친구가 예, 뭐 그렇게 하죠. 이렇게 할 수는 없더라고요. 또 실질적으로 과거에 뭐 김정주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우린 전두환 때 이 싸울 때는 단순히 그 제야와 시민사회만 있었던 게 아니고 종교계만 있었던 게 아니고 제도 정치권하고 당시 연합을 했었습니다.
기억나시겠습니다만 민주헌법정치 국민운동본부에는 양김을 비롯한 소위 말해서 대체 권력의 형상들이 있고 거기에 시민들 또 국민들의 에너지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6월 민주항쟁이 결국은 전두환 정권에 대해서 그만큼 타격을 가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지금 이 순간에 저렇게 자연 발생적으로 몇십만 뭐 심지어 100만이 넘을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는 이런 어떤 자연 발생적인 시민의 움직임이 그럼 이게 어떻게 귀결되겠냐? 그걸 저희들이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뭐라고 하더라도 이 합법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자 이런 이유로 해서 끌려 내려온다. 그럼 앞으로 기준을 어떻게 정할 건가요? 곳곳에서 사회적 갈등을 발생할 텐데 그때마다 최순실이가 있느냐 없느냐 판단해서 없으면 놔두고 있으면 끌어내려야 됩니까? 아니면 정말로 근본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다시 해서 개헌이라는 새로운 걸 통해서 그러면 우리 사회의 각 부분이 서로 견제하고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각 역대 정권이 다 겪었던 최순실들이 없도록 하는 게 그게 옳은 건지 그게 저는 좀 진지한 고민과 논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한국 정치에 대해서 이런 기대가 있었죠. 너희들 좀 잘하라 그랬더니 보니까 분명히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권력 집중이 가장 큰 문제인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사실상 좀 부끄럽습니다만은 정당이나 정치 세력간 내에 사실상 패권적 우리 편이 하는 거는 괜찮아 상대편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체 인정을 하지 않는 이 진영 논리가 너무 두껍더라고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좀 진지한 토론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여당 내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이 야권 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다가 많은 국민들은 이 정치인들이라는 게 부정부패 반칙 특권에 아주 익숙하게 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하고 조원진 의원이 함께 대구에서 있었던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됐던 2.28 학생운동, 자유당 때 처음으로 일어난 학생운동입니다. 그걸 가지고 국가기념일로 제정하자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 축사를 하러 오신 이정현 대표가 지금 이정현 대표가 밉상의 밉상인 이정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중간에 하나 이 국회의원들이라는 게 정말로 바로 이런 특권과 이 반칙에 익숙해서 정말로 쓸만한 놈이 별로 없다 그랬더니 그렇게 박수를 많이 치시더라고요. 저도 낯이 뜨고 혼났습니다만은. 자,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요즘 저도 지금 좀 한심한 생각이 드는 게 정말 이 거국내각이라도 뭐 해가지고 하면 정말 이 위기 시에 지금 현재 이건 그냥 단순한 선거관리 내각은 아니잖아요. 이번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파행이고 엉망이 된 검찰 권력. 뭔가 이렇게 이번에 제도 개혁해야죠.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동안 고도성장 이면에 있었던 그 경제적 주름살 지금 막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건 누구도 책임을 못 집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한진해운이 쭉 이렇게 사실상 이렇게 문을 닫는 과정을 한번 쭉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 같으면 누군가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해 그러면 저렇게 크게 무너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다음에 안보위기. 지금 사실은 말이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어떻게든 가진 지혜와 또 용기를 다 발휘하려고 합니다만은 사실상 우리 선배님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안보와 북핵, 북의 미사일 능력에 대한 이 두려움은 생각보다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등을 지금 어느 정도까지 안심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이 공동체가 더 이상 후퇴하는 일이 없습니다. 여기서 재수없는 사람만 애군을 당하는 일은 없습니다라고 안심을 하고 끌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무슨 경쟁도 되고 뭐 여야 간에 정책 경쟁도 되지. 사실상 거의 뭐 옆집에서는 그냥 계속 그런 돌팔매가 날아가는 상황에서 아까 김정일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정치적인 차근한 변화가 가능하다? 글쎄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말이죠. 저도 깜짝 놀라는 게 어쩌다가 이제 간디 선생이 한 90년 전에 아마 요게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직전 아마 30년대가 40년대 어디에서 쓰신 글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 사회가 결국 망한다고 쭉 하셨던데 그 중에 보니까 우리하고 너무 지금 쭉 우리 모습하고 많이 예언하신 것 같아요. 그 중에 원칙 없는 정치는 고백을 드렸는데 이 노동 없는 부 곳곳에 가보니까요. 제일 지금 내수가 원흉이 뭐냐. 내수가 이렇게 부진한. 물론 주머니에 돈이 없는 탓도 있습니다만
가장 그거 한 게 이 렌트시커들, 일종의 지대추구자들 외에 임대료 막 딱 올리는 사람들 있죠. 아무 대책 없이 막 올려서 그게 뭐 요즘 언론은 점잖은 말로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데 무슨 말입니까? 쉽게 하면 그냥 건물주들이 저끼리 담합해갖고 다 못 살게 굴고 그렇게 하나하나 쫓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사회적 분위기가 쭉 되면 누구를 위해서 어떤 선의로 행동을 하고 우리들이 공동체라는 어떤 의식을 갖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뭐 전문가들을 만나보고 4차 산업혁명이 오고 있으니 대비를 하자는 이야기들을 쭉 들어봐도 핵심은 보니까 좋든 싫든 사회적인, 저는 그걸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짜내고 임대업자들이 거기에 있는 자영업자들을 한때 임대를 올려서 짜내고 젊은 애들을 열정페이라는 이름으로 그 시간당 6,030원도 안 주고 애들을 뺑뺑이 돌리고 하는 이 못된 버릇을 저는 토탈로 하니까 이건 약탈 경제다. 짜내는 경제지. 그게 무슨 거겠냐. 그러면 공존 같이 살 수 있는 길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산업구조가 확 바뀌어야 되겠더라. 그 산업구조가 그냥 단순히 옛날처럼 그래 되는 게 아니라 곳곳에 보면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4차 산업혁명에서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보니까 결국은 확실하게 이 대기업들한테는 지금처럼 서로 어른거릴 게 아니라 너희들 역할을 해라. 너희들이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그런 소위 R&D는 너가 해라. 여러 선배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국가 R&D가 내년만 해도 19조쯤 됩니다. 19조쯤 되는 R&D 예산 중에서 대기업 및 거기에 연관된 무슨 대학 연구소 등이 한 70% 가져갑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다음 아이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라든가 거기서 일자리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내야죠. 그냥 단순히 4차 산업혁명만 오면 잘 될 거다. 아니더라고요. 쭉 공부를 했는데 그중에서 난 지금도 그 교수님이 사회학을 하신 분입니다. 독일에서 이걸 쭉 공부를 해온 분인데 마지막으로 아주 따끔하게 충고를 하더라고요. 혹시 이 방식대로 독일에서 하는 품목 그대로 따라가고 그런 방식으로 하면 정말로 지금의 제조업이 고도화되고 뭐 잘 될 거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독일이라는 서로 경제 행위자들이 최소한도의 약속과 룰을 깨지 않고 남의 영역을 뺏어먹지 않는다는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깔렸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따라가기도 버거운데 이런 식으로 조금만 자기보다 그거 하면 뺏어먹고 짓누르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조건 하에서는 4차 산업혁명은 못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무리 인공지능이 뭐 그럴싸하고 가상의신이 어떻고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사물 인터넷에 어떻게 아이디어도 빌릴 수 있고 뭘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 모두의 생활의 경제 행위로 들어오는 거는 이걸 우리한테 와서 얼마 전에 설교하고 간 클라우스 슈밥인가 하는 뭐며 세계 경제 포럼 회장이라는 친구 그랬잖아요. 핵심은 인간이다, 인간. 인간에게 어떤 삶의 조건과 행복을 마련해 주느냐는 관점에서 생각해야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모두 다 거기에 걸맞는 자신들의 행동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대기업들 보고는 그만 동네에서 비빔밥 장사 뭐 이런 건 너희들 그만하고 어디서 특허 오면 그냥 뺏어 먹을 생각만 하지 말고 너희들은 다음 단계의 기술 혁신과 미래 성장 산업은 너희들은 그걸 해라. 한국의 그동안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했던 중소, 중견 이런 기업들은 그분들은 분명히 숙련 노동이 함부로 이제는 우리도 보니까 제조업 경쟁이 대단하더라고요. 세계 5위, 6위권의 제조업 경쟁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그 숙련 노동에 기초한 가치 창조를 해내게 그래서 서로 간에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보고 뺏겨서 따라가던 그 구조에서 그렇게 한번 해보자.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중소 중견기업들이 이렇게 해 들어가면 아까 이야기한 사회적으로 젊은 아이들한테 이 질 좋은 일자리가 당장에 주어지지는 않겠지만 여기서 점차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이런 소득의 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수밖에는 현실적으로 없다. 결국은 뭐 이게 오늘 이게 물거품이 됐네요. 샌더스가 요구를 했잖아요. 야, 도대체 이상한 상품 만들어 가지고
구름 잡는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뭡니까? 선물이니 뭐니 해가지고 월가에서 작살 내놓은 놈들은 다시 국가가 뭐예요? 공적 자금, 그건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되더구만요. 1,000억 달러, 2,000억 달러씩 막 퍼부어가지고 살리는 거는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투자라고 하면서, 야, 가난한 집 아이들이 미국의 국공립대학 가는데 1년에 5,000불, 6,000불, 그거 왜 너 못 대주냐? 라고 했을 때 미국의 젊은이들이 얼마나 열광을 했습니까? 아마 그분들 오늘 저녁에 힐러리 클린턴의 패배보다도 아마 자신들의 좌절된 그런 꿈에 대해서 더 절규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자, 그런데 기억나시죠? 한 2년 전에 오바마가 하도 상원에서 자기를 자꾸 털고 하니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당신이라면 연 15,000불 수도 가지고 정상적으로 애 키우고 집안 유지하겠소? 한번 해보시오. 고함을 쳤는데 미국에서도 이제는 문제가 되는 게 더 이상 생존이 안 되겠더라. 생활이 될 수 있게 해달라. 생활임금입니다. 지금 생활임금은 보니까 6,000원이 최저임금 6,030원이 생활임금은 한 8,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다행히 금년에 들어와서 광역단체 4곳을 포함해서 전국의 33개의 지자체에서 소위 말해서 자기들하고 직접 고용을 하거나 거래를 하거나 혹은 거기 사내 용역업체들한테 그걸 요구를 했더라고요. 그 정도가 되지 않으면 자신을 계약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 기준을 올리는 수밖에 없겠다. 그런 거고요. 그래서 제가 요건 정책으로 하나 준비를 한 건데요. 자, 이 친구들 그냥 뒀다가 지금 심각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로 이제 말하자면 그 노동시장에서 금방 통하는 스펙이 아닌 그 대학생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어디 가서 자꾸 닦아야 됩니다. 우선 당장 토익을 준비한다고 칩시다. 토익 한 번 시험 치는데 한 3만 원. 이 듣기 시험 치는데 한 7만 원 듭니다. 한 달에 한 번 치면 그 응시 비용만 한 10만 원 더 가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알바를 하지 않으면 그 학원 비용이 안 되니까 못 견딥니다, 애들이. 알바하고 녹초가 돼가지고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래서 자, 우리 시니어들, 그동안 우리 사회를 여기까지 만드는데 고생하시고 땀 흘린 우리 시니어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분들의 70%들한테는 연간 240만 원이 지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20대들 중에서 다른 군대를 가거나 혹은 그냥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친구들 빼고 비정규직에서 그래 고생하거나 나는 일은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는 애들 해보니까 한 150만 됩니다. 요게. 그런데 정부가 각 부처에 쭉 나누어준 각종 무슨 청년 실업 대책이라고 한 게 30몇 개에다가 예산이 한 2조 1천억쯤 돼요. 차라리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이 친구들한테 조금만 보태면 한 3조 5천억이면 이 150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 정도 지급이 되더라고요. 아마 지난달에 나왔던 이재명 시장이 낸 성남시 거주 청년들한테 청년 배당 문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박원순 시장이 일부입니다만은 청년 수당 문제 등등이 아마 결국은 이런 사회적 철학 속에서 된다는데 저는 이 사회 부조 차원입니다. 이 친구들 여기서 이렇게 밀려버리면 여기서 몇 년 노동시장 내에 그거 하다가 결국 어디로 가느냐? 일반 노동시장에 못 들어가니까 그냥 자영업으로 밀려 들어갑니다. 아시겠지만 자영업은 월 평균 소득이 150이 안 됩니다. 그러면 사회적 빈곤층을 제도적으로 계속 이렇게 쌓아가는 그런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바꿔보자는 게 그래서 청년 기본소득 아닌데 아이고 이건 잘못 주장하니까 저게 또 표 좀 따려고 온 지랄 다 한다고 하셔서 그게 아니다. 우리가 너희 세대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가장 구체적인 일종의 손 내미는 부조 효과가 될 수 있고 상호 연대가 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에너지 문제입니다. 이건 이제 에너지 문제를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린 거는 이번에 이제 경주에서 지진 나는 날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사람들의 두려움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땅이 흔들리고 하니까 거기서 오는 것도 있지만 야, 그 일대에 밀집한 이 원자력 이 괜찮겠어? 그래서 이제 한수원 본사에 뛰어갔죠. 한국수력 원자력. 그럼 이제 보고를 하는데 의원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원자로라는 거는 2중, 3중, 4중 경락고에 완전 격리돼 절대 안전합니다. 그럼 후쿠시마는 그거 왜 터졌어요? 보통 선배님들이 우리 알다시피 인간이 어떤 제도나 기계를 설치를 하면 항상 어전시 그게 급할 때 어떻게 제동을 하고 하는 건 다 하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생각에는 3중, 4중 그 장치가 무력화되는 상황이 발생했잖아요. 후쿠시마.
제가 오늘 이거 자료 화면 안 가왔습니다만 후쿠시마에 폭발하는 거 국내는 안 보여줬을 겁니다. 엄청나더라고요. 후쿠시마 그 원자로가 폭발하는 장면 우리는 못 봤잖아요. 결국은 응급대책이라는 게 뭡니까? 거기서 동심원 꺼가지고 20km, 원래는 30km였다가 한 2년인가 지나니까 도저히 안 돼가지고 20km 줄였죠.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는 거죠. 뭐 내 인생 어디 가겠냐? 여기서 살다가 죽겠다. 그리고 기억나시죠? 한 45년 전에 체르노빌 원자로. 기억나시죠? 한 40년 됐습니다. 그 지금도 보면 가끔 다큐멘터리 나오는 걸 보면 자, 문제는 그런 불상사가 생겼을 때 현재는 아무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고민해 본 적도 매뉴얼도 없습니다, 전혀. 그러니까 지금 고리부터 시작해서 쭉 고리 그 쭉 기억나시죠? 고리 쭉 올라가면서 월성, 울진까지 해가지고 거기 우리 거의 한 3분의 2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 원자로가.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양산단청이라는 오른쪽, 그게 이제 동해안 쪽에 그게 무려 한 10억 이상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아까 무슨 사고가 나면 우리는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은 어쩔 수 없고 기왕 원자로에서 그동안 우리 감당하던 원자력이 30%입니다. 그런데 왜 해마다 한국은 여름만 되면 예비 전력률이 없어가 곧 블랙아웃이 된다고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들이 이 원자력 마피아들한테 너무 휘둘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던 차에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에너지 발표를 했죠. 2022년 이제 몇 년 남지도 않았습니다. 원자력 폐쇄 제로입니다. 이 에너지 표 보십시오. 기후변화 협약이 발행돼서 2050년까지 더 이상 이 화석연료를 못 쓴다는 거 하에서 지금 이 포션이 이게 전부 다 대체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뭐 독일이 된다는데, 세계 최고의 산업국가인 독일이 된다는데, 그리고 이 원자력을 폐쇄하고 지금 자기들 그걸 해낸다는데, 뭐 별다른 것도 아닙니다, 보니까. 지금 요게 원자력이거든요. 안 하고 요 부분들이 그동안 이제 아마 화력발전이 커버했던 거겠죠. 이 부분을 이렇게 바꾸겠다는 거 아닙니까? 태양광, 풍력, 조력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가능하구나. 우리는 원자력은 청정에너지고 저렴한 에너지고 다 거짓말이 이제 드러났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는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자. 그리고 30년 설계 수명이 종료된 거 이상한 사람들 붙여가지고 아유 괜찮아요. 10년 더 써도 돼요. 그렇게 자꾸 본전 생각 그만하고 아무도 책임 못 지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우리 산업 정책부터 서서히 바꿔 나갈 준비를 하자. 지금 우리 대체 에너지가 8%입니다. 8%를 요걸 원래 법에는 20%까지 올리게 되어 있었는데 좀 뭐 완전히 요새 추천거린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새로 출발하려면 우리 결국은 북핵 문제 해결해야 되겠죠. 그러면 북한에게 채찍과 당근을 같이 제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채찍은 유엔을 통한 제재니 뭐니 있었지만 결국 당근은 결국 북한이라는 것을 살 수 있는 길을 터줘야 될 건데 그거는 결국은 빵의 문제겠죠. 남북한 경제 공동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뭐 이것 자체가 아니더라도 적어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새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앞으로 뭐 동북아에 대한 정책 리뷰가 끝나려면 한 5월, 6월이 돼야 된다니까 좀 기다려 봅시다만은 그래도 존 케리가 이 와중에서도 지난 9월 18일 날 뉴욕에서 열린 일본, 미국, 한국 3자 외무장관 회담에서 그 지금 유엔을 통한 제재를 하고 있는 중에도 현 상황에서 너가 동결한다면 핵개발 능력을 비핵화 대화를 하자 하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갈루치하고 왜 미국은 은퇴한 전문가가 가고 북한은 현역 외교관이 간 말레이시아 대화 있었죠. 그래서 북한이 결국 채찍과 당근을 같이 쓰겠구나. 이거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005년 9월 19일 중국이 의장국인 육자회담에서 합의한 겁니다. 육자회담에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한반도에서 그런 북한을 끌고 나와야 되는데 제재하는 걸 가지고는 이번에도 드러났다시피 대외 교육의 90%가 중국하고 이루어지는데 중국이 무슨 석탄은 제외한다, 뭐 식량은 인도적이라서 제외한다, 뭐 어쩌고 하니까 사실상 제재를 통한 북한에 대한 변화 효과는 거의 없더라. 사드 문제도 지난번에 그런 논쟁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결국은 통일이 대박이다라고 떠들 게 아니라 한반도는 결국 평화가 대박이다.
기억나시죠? 불과 한 2년 전까지 이렇게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저 두만강 하구의 낮은 선봉이 아니고 그 지나가서 그 러시아, 중국 자본이 협력을 해서 북한까지 끌어넣어서 지금 자루비노 항입니까? 그 러시아에 붙은 데다가 이 제2의 동북아 국제무역항을 만들자. 그러면 지금 북극 항로가 열렸습니다. 북한 얼음, 저 북극해 얼음이 녹아서. 그래서 그게 전부 컨테이너를 몇천 개, 몇만 개씩 싣고 가는 그 거대한 배들이 지금은 중국 배들이 대한해벽을 거쳐서 북한 앞바다로 해가지고 지금 저리 북극해를 통해서 유럽을 가면 열흘이 단축되는데 그 물류 비용의 세이빙은 엄청납니다. 아, 우리가 이런 고민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아베가 턱하니 뭘 했습니까? 이번에 러일 정상회담을 할 때 사할린과 러시아 본토를 연결하는 일본부터 올라가는 시베리아 철도를 그래 연결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달랑 중간에 또 빠지잖아요. 어쨌든 북한을 해서 트랜스 코리안 레일로드하고 트랜스 시베리안 레일로드, 트랜스 차이나 레일로드를 통해 가지고 유럽으로 가는 물류를 어떻게든 끌어 들어오고 러시아 가스관을 끌고 들어와서 북한으로 하여금 당근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가능성을 어떻게든 끌고 가야 되겠는데 그런 데 대한 어떤 요즘 어떤 그림이 점점 멀어지는 게 아닌가 두렵습니다. 예, 이제 제 얘기를 마치면서 우리 젊은이들 아래도 그런 노래 부르대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민주공화국입니다. 우리가 그래도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공화국, 왕가, 귀족, 양반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책임지는 나라 민주공화국인데 그 공화국이 적어도 다음 세대까지 우리가 당당하게 이야기하려면 이런 정도는 우리가 한번 변화를 만들어 보자. 아까 약탈 경제를 공존의 경제로. 이번에 보니까 뭐 밑에 주어 짜는데 위에서 말만 하니까 쫙 갖다 바치는 거 보니까 적어도 저희도 짜인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입니다. 비정규직이란 자체가 고용의 한 형태로 그걸 다 없앤 나라는 없더라고요. 그 대신 이분들한테 적절한 노동에 대한 대가가 지불이 될 때 소위 아무리 일해도 점점 가난하기만 하는 이 사회는 희망이 없죠. 노동빈곤을 한번 풀어보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지금 무너진 공교육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아이들이 여기서부터 철저하게 점수 한 점 더 따야 내가 된다라는 그것 때문에 애들끼리 유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교육 내용을 통해서 혹은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는 제도 그걸 통해서 한번 해보자. 그 다음에 제가 요거는 참 선배님들한테 고백을 드리자면 이번에 국정감사를 해보니까 별 볼 일 없는 기관이었습니다. 근데 그 별 볼 일 없는 기관에 정말 별 볼 일 없는 어떤 역할을 하는데 정부가 공무원이 직접 할 수가 없으니까 말하자면 위임을 하잖아요. 근데 그걸 하는 것조차도 그 부서에서 정년퇴임하는 친구들이 꽉 짜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큰 빨대를 빨아놓고 쭉 이렇게 뽑아먹는 것까지는 뭐 짐작을 했는데 어떻게 실핏줄까지 다 빨아먹냐. 개헌이 그상 정치인들 그런 노름이 아니고 지난 고도성장의 과실을 따먹던 지난 한 30년간의 우리들의 거대한 기득권 세력 세대로 보면 저희 세대까지 포함하는 아마 50대 중반부터 60대, 70대까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너무 많은 곳에서 기득권이 꽉 짜여져 있습니다. 이 젊은 애들한테 기회와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득권 구조를 어떻게든 간에 틈을 내줘야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에너지들이 솟아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대기업으로 하여튼 우리가 무슨 쥐어짜고 대기업 미워해서 무슨 하자는 거 아닙니다. 좀 제발 좀 너희들도 약탈해서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 스스로가 새로운 지금 현재 그거 하잖아요. 지금 현재 요 한 가지만 보고를 드리면 우리 지금 대기업이 이제 이 법인세를 내는 법인세율이 22%인데 실효세율은 뭐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만 결국 18%에서 19%, 야당이 주장은 18%, 여당이 주장은 한 19%인데 이걸 올리면 이 기업들이 다 도망갈처럼 엄살 떨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미국에 있는 세계적인 회사들, 애플, 구글 다 평균 법인세 30%입니다. 일본도 보니까 28%, 9%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벌면 내는 것이 그게 안정의 사회적 합의입니다. 우리 이렇게 늘어진 거 있습니까? 자,
그 법인세에서 일단 이명박 정부 때 내려준 3%가 어느 정도 정상화되면 지금 어려운 기업들 조 잘라는 게 아니고 그래 봐야 법인세 더 거치는 게 대충 보니까 우리가 3조에서 4조 내외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소득세 구간도 선배님도 알다시피 지금 38%가 최고 구간입니다. 전두환 정권 때까지만 해도 최고 구간이 70%였습니다. 89년에 개정을 했는데. 대한민국 제일 부자가 70% 세금으로 냈다고요. 그게 지금 38%입니다. 그래서 몇백억씩 소득가 있는 최고 구간, 그 다음 구간에서 지금 5단계로 되어 있는 거를 좀 더 세분화하자, 좀 더 내라. 그리고 나면 국민들한테 우리의 거기에 걸맞는 소득이 늘어난, 참 우리 세금이 늘어난 만큼의 복지 수준을 올리고 거기서 부족하면 저는 국민들한테 작지만 지금 봉급쟁이들의 한 45%가 면세점 이하잖아요. 조금씩이라도 내자. 우리나라의 주인인데. 그러면서 다른 어떤 세제를 손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울 때는 너희들 형편이 되는 쪽에서부터 먼저 사회적인 양보를 해달라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이런 어떤 틀을 한번 그런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야 우리한테 미래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각오로 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저는 아직 공식 선언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좀 준비 좀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박근혜 최순실 사건이 터져가지고 지금 하다가는 저 친구 좀 도라이가 아닌가 그런 지금 할 뻔해서 차분차분하게 제가 국민들 앞에 내낼 수 있는 생생하게 이렇게 서로 함께 꿈꿀 수 있고 될 것 같다라는 자신감을 주는 그런 그림을 좀 더 차분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